이정민의 방방곡곡. 이번 장에서는 3개 항목으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모든 고민은 인과관계에서 비롯된다. 둘째, 변명으로서 열등 컴플렉스. 세 번째, 자랑하는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이는 아들레의 근본 개념이다. 만약에 우주 공간에 단 한 사람만 존재한다면 인간의 고민은 사라질 것이다. 청년, 모든 것이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라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 극단적인 논리입니다. 선생님, 이번 인간관계에서 벗어난 고민, 개인이 개인으로서 몸부림치고 있는 고민, 자기의 내면을 향한 고민을 모조리 부정하시는 건가요? 철학자, 내면의 고민은 존재하지 않아. 어떤 종류의 고민이든 거기에는 반드시 타인의 그림자가 들어져 있지. 자네는 혹시 열등감이란 말 들어본 적 있는가? 저는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진 남자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열등감이지? 예를 들어 신문이나 방송에서 내 또래가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열등감을 느낍니다. 얼굴에 주근깨도 마음에 들지 않고 학력이나 직업, 연봉 등 사회적 지위에도 심한 열등감을 느낍니다. 나의 몸은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겠네. 참고로 열등감의 단어는 심리학적으로 처음 쓴 사람은 아들러이다. 아들러는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을 부정적일 때 사용한다고 하면서 나는 살아야 할 가치가 없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라는 느낌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자네는 나를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들었나? 상상했던 것보다 몸집이 작구나 싶었습니다. 철학자, 나는 155cm이다. 아들러도 나와 비슷했다. 예전에 나는 작은 키에 어마어마한 고민이 있었다. 20cm 혹은 10cm만 더 컸더라면 즐거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싶었다. 그래서 나는 친구에게 나의 심정을 털어놨더니 쓸데없는 소리라고 일축해 버리더군. 그리고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크가 커서 뭐 하려고? 너는 사람을 편하게 하는 재주가 있잖아. 생각해보니 그렇더군. 키가 크고 우락부락한 남자는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지만 키가 작은 나는 상대방이 나를 향해 경계를 하지 않더군. 체구가 작다는 것이 주변 사람에게 꽤 괜찮은 것이나 이 사실을 알고 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 즉 155cm는 열등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키에 대한 열등감은 타인과 비교해서 인간관계를 만들어낸 주관적인 감정이었다. 만약에 비교할 타인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작은 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인 열등감이다. 나의 키를 장점으로 볼 것인가 단점으로 볼 것인가 주관에 달려있는 문제다. 나는 어느 정도 선택할 수가 있다. 청년, 우리를 괴롭히는 열등감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해석이라는 건가요? 그렇지. 여기서 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의 외모도 만만찮게 우락부락합니다. 보통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남자들은 야리야리하고 하얀색 피부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들과 전혀 다른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내 곁에 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우락부락한 외모와 이정미라는 예쁜 나의 이름 때문에 나를 만나면 3번 놀라 자빠진다고 합니다. 첫째, 외모에 놀라고, 둘째, 부드러운 나의 이름에 놀라고, 셋째, 나의 직업 때문에 3번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한 번 만나면 나의 이미지를 그들 머릿속에 각인되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 보면 상대방이 나의 이름과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들을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연예인처럼 뭐라도 아는 척 했었습니다. 최근 나의 생활 양식을 바꾸기 위해 유튜브에 도전했는데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 디스크에 걸리고 허리도 시력도 나빠지고 컨디션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직장생활 했더라면 눈앞에 보이는 난관은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가정이
항상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상을 버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고 그로 인한 어려움도 많았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지나고 나니까 유튜브는 나의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부족해서 도전은 용기가 나지 않고 두려웠습니다. 변명으로서 열등 컴플렉스. 철학자.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였다. 열등감 자체는 조금도 나쁜 게 아니라고 아들러는 인정하고 있었다. 청년. 열등감이 왜 생기는 거죠? 철학자. 인간은 무기력한 존재로 세상에 태어난다. 인간은 무기력한 삶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것을 우월성 추구라고 한다. 우월성 추구는 향상되기를 바라는 것, 이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아기가 두 발로 서게 되고 옹알거리는 아기가 말을 배워 주변 사람들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보편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인류 과학의 진보도 우월성 추구라고 할 수 있지. 여기서 나는 열등감과 우월성 추구를 알 듯 모를 때에서 여러 방면으로 고민 끝에 나 스스로 정의를 내려보았다. 인간은 태어날 때 100점 만점에 6점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이 열등감이고 나머지 40점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추구하는 것을 우월성 추구라고 이해하면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니 열등감과 우월성 추구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옆에 있었다. 참 쉽죠? 여기서 추가 하나. 아들레가 말하는 열등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체적인 문제와 외모가 열등이고, 둘째, 열등감은 주변을 의식하는 주관적인 감정이고, 셋째, 열등감은 콤플렉스다. 이것은 신경질적으로 본인 스스로 자책하거나 비관적으로 판단하고 나는 학력이 낮아서 성공할 수 없다. 나는 못생겨서 결혼도 못한다. 즉 A는 B라서 할 수 없다.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다. 못생겨서 죄송하다는 말로 유행어로 인력 스타트업에 오른 코미디언 이주일이 생각납니다. 세 번째, 자랑하는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다.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아들러는 열등감을 오랫동안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누구나 열등감을 갖고 있지만 언제까지 그 상태로 참고 기다릴 수 없다. 열등감은 압박감이 큰 것이다. 열등감은 모자람을 느끼는 상태이다. 이런 모자라기 때문에 학문에 매진하거나 일에 열정을 쏟는 것이다. 반대로 이런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열등 컴플렉스에 빠져버린다. 열등 컴플렉스는 또 다른 심리 상태로 발전한다. 그것이 우월 컴플렉스이다. 예를 들어 자기 과시를 위해 저명 인사와 각별한 사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옷이나 장신구 등과 브랜드를 과시하거나 경력을 속이면서 자기가 특별한 존재를 나타내고 자기 공을 자랑하면서 과거의 자기 영광에 매달려 걸핏하면 추억됨을 늘어놓는 사람을 우월 컴플렉스라 하고 또는 거짓 우월성이라 하고 일명 꼰대라고 한다. 아들러는 분명히 지적했다. 만약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열등감 컴플렉스를 느끼는 사람에 불과하다. 청년, 그러니까 열등 컴플렉스와 우월 컴플렉스는 뿌리가 같다는 말씀인가요? 철학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됐지. 혹시 불행 자랑이라는 걸 들어본 적 있나? 불행 자랑이요? 철학자, 성장 과정에서 자신이 겪은 불행을 마치 뽐내듯 말하는 사람으로 타인이 위로하거나 변화를 권하면 너는 내 심정을 몰라 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사람을 말한다. 청년, 뭐 그런 사람 있기는 하죠. 자신의 열등감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거군요. 철학자, 그렇지. 불행을 무기 삼아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지. 자신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림으로써 가족이나 친구를 걱정시키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려고 하지. 이런 사람은 불행을 무기로 삼아 우월감에 빠진다. 아들러는 불행 자랑을 강한 권력 가진 연약함이라고 지적했을 정도이다. 갓난아기는 연약한 존재로서 어른들을 지배할 수 있지. 갓난아기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불행을 특별한 무기로 휘두르는 사람은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나의 경험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 병원에서 두 사람이 똑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한 사람은 매일 울면서 내가 죽게 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됐냐라고 하소연하였다.
그의 부인과 자녀들은 환자에게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해보라고 위로하면 너희들은 내 마음 모른다 라고 가족들은 말을 중단시키면서 울고 있었다. 또 한 사람은 환자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다 라는 각오로 책을 읽고 병실에서 운동도 하면서 피곤하면 누워 자고 창밖을 내다보면서 지나가는 행인과 같이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착각하면서 굳은 의지를 이렇게 다졌다고 합니다. 나 지의 병을 치료고 더 밝은 세상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고 한다. 6개월 후 불행을 자랑하는 환자는 죽음으로 이어지고 자신의 불행과 맞서 싸운 환자는 서울에서 어머니와 함께 자취를 하면서 결국 병을 퇴치하여 지금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그는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유튜한답시고 좋아요 꾸덕꾸덕 외치면서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철학자 우월생 추구는 남을 넘어뜨리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땅 위를 앞서 걸어가는 사람이다.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과 속도와 거리는 다르지만 다같이 평범한 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우월생 추구는 자신의 발을 한 발 내디디려는 의지를 말한다. 우리가 걷는 것은 누군가와 경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나보다 한 발 앞서가는 것이다. 인간 생활에서 경쟁은 영원히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에 빠지고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 경쟁이나 승패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열등감이다. 어느 날 장애인들이 100m 달리기 시합이 있었다. 1등으로 앞서가던 장애인이 뒤를 돌아보고 뒤따라온 장애인과 함께 손잡고 꼬린집에 들어왔다. 청년 나에게는 3살 위 형이 있었다. 그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성품도 좋아. 나는 항상 형에게 비교당하면서 살아왔다. 저는 그 형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등감으로 뭉친 채 형하고 경쟁하면서 살아왔다. 철학자 인간관계를 경쟁으로 바라보고 타인의 행복을 나의 패배로 여기기 때문에 축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의 경험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동료들은 모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나는 계속해서 떨어졌다. 그런데 쪽팔리고 부끄러워하는데 이상한 이만큼 관심이 가지 않았다. 말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관심도 없었다. 생각해보니 나는 그들과 경쟁 관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평소 나는 남들을 향해 부럽다 말을 하지 않는 편이다. 왜냐하면 부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부러울 때가 있다. 나의 차선은 정체되어 있을 때 건너편 차선이 속 시원하게 달 때 정말 부럽고 심한 질투를 느낀다. 자, 미움받을 연기 2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움받을 연기를 읽고 혼자 간직하기 아까워 2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3번째 시간에는 더 발전하는 모습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